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한 부부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의 월급은 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150만 원에 불과한데 노부부는 매달 200만 원씩 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이 정말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해마다 돈을 보태주는데 아들은 매달 돈이 없다고 아우성일까?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결국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집에 3일간 머물러 보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저 생활이 왜 그리 팍팍한지 살펴볼 요량이었지만 그 3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지출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서늘한 진실이었죠.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 그 진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아들은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손을 빌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부모는 어떻게 친밀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맹점과 착각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뼛속까지 옛날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라 생각했죠.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8,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70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격리 업무를 봤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죠. 남편은 우체국에서 평생 집배원과 내근직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은퇴 후 고정적인 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600만 원 남짓됩니다. 20년 전에 대출금도 다 갚았고 별다른 낭비도 없으니 우리 두 사람 생활하기엔 차고 넘치는 돈이었죠. 마음 편하고 자유로운 노후였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올해 41, 며느리 지영이와 결혼해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도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민석이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도윤이 학원비랑 대출금, 그리고 교복비까지 나가니까 또 마이너스네. 엄마랑 아빠가 이번만 200만 원 좀 보태주실 수 있어? 이번 한 번만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다들 팍팍하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기에 그저 부모로서 손을 잡아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끔의 지원이 어느새 고정적인 송금이 되었습니다. 매달 초가 되면 저는 제 통장에서 200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때로는 남편이 보냈지만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말재주가 좋았습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나중에 몇 배로 효도할게. 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죠.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아들의 가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미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매달 우리가 200만 원을 보태주고 지 혼자 버는 게 500만 원인데 도대체 뭘 하길래 부족하다는 거야. 대출금은 15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아유, 너무 따지지 마요.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정규직 아니고 손주 키우느라 힘들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남편을 달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 설날 세뱃돈 외에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800만 원을 따로 챙겨줬는데 3월이 지나자마자 아들은 또 차 수리비다 뭐다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새로운 핑계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을 걷던 때가 생생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콩나물값 깎고 찌개 하나로 밥 먹으면서 3년이나 됐는데 쟤들은 왜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민석이네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일까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 매달 200만 원, 36개월이면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수시로 보낸 명절 용돈, 수리비, 교육비까지 합치면 1억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네는 늘 이번 달이 유독 힘드네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거절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힘없이 뱉는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알겠어라는 말이 직접 돈 달라고 떼쓰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딱 잘라 말하더군요. 나는 아들네한테 10원 한 장 안 줘. 능력 있으면 잘 사는 거고 없으면 맞춰 사는 거지. 너희 그거 돕는 거 아니야. 망치는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어 넘겼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들의 삶에 우리가 당연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 제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아하던 생선을 집었다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되라며 내려놓지만 사실은 돈을 아끼려는 핑계였습니다. 남편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대신 제일 싼 틀니를 고집하며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우겼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아끼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인가요? 심지어 사돈댁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 미묘한 불편함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면목 없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아빠랑 도윤이 공부도 봐줄 겸 며칠 가서 지내려고 한다. 수화기 너머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아들이 대답했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몇 초의 침묵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번에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다고. 돈이 다 어디로 새나가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시장에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고 했던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3년간의 이체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2019년부터 매달 평균 20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다. 방학 특강이다. 도윤이 병원비다. 우리는 주저없이 보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며 저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아등바등 모은 돈인데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모은 노후 자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었다니. 우리가 기대한 건 부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식이 우리에게 기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예금 찾으러 갔다가 봤는데 우리 생활비 통장 잔고가 작년보다 3억만 원이나 줄었어. 당신이 몰래 여행 자금이라도 빼돌린 줄 알았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이라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간 가장 먼 곳은 여동생이 사는 대구였습니다. KTX 표값도 아까워 무궁화호를 탈까 고민하던 우리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냐. 근데 왜 줘도 끝이 없냐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지출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대출금 150만, 관리비랑 공과금 넉넉히 잡아 100만. 도윤이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150만이라고 칩시다. 차는 5년 된 중고차니 할부도 없을 테고. 생활비로 아무리 먹고 써도 500만 원 수입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며느리 지영이도 주 5일 근무하며 월 200, 300만 원은 벌 텐데 말이죠. 우리가 보내는 200만 원은 도대체 어디를 메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돈 얘기 꺼내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묻지도 못하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으면 뻔합니다. 엄마 아빠는 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우리가 낭비하는 줄 알아? 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과 태도였습니다. 정말 필요해서라면 밥에 물만 말아 먹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애초에 우리 주머니를 자기들 예산에 포함해 놓고 사는 거라면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도윤이 사진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번 주말에 도윤이 좀 봐주세요. 개천절 연휴에 저희 여행 가는데 와서 집 좀 봐주세요. 같은 통곡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목요일에 서울로 올라가 일요일까지 3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손자 숙제 봐주기였지만 진짜 목적은 실사였습니다. 너무 티내지 마. 남편이 주의를 줬습니다. 우린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게 정말 아들의 가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인지. 목요일 아침 캐리어를 끌고 부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아들 차를 탔을 때 민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도윤이 보고 싶으셔서? 저는 그럼 손주도 보고 숙제도 봐줘야지라고 둘러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윤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새로운 게임기 샀다. 보여줄게. 손자는 죄가 없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어릴 적 민석이와 똑같았습니다. 아이를 따라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3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85인치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영화관에서나 볼 법한 보스보스 홈시어터 스피커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아이패드와 막 포장을 뜯은 PS5 게임기가 놓여 있었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눈썹을 꿈틀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수백만 원짜리 전자동 커피 머신이 있었고 식기세척기는 번쩍거렸습니다. 바닥에는 최신형 로봇 청소기가 윙윙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냉장고에는 배달의 민족 VIP 등급을 알리는 쿠폰북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살림살이 많이 바꿨구나.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방에서 나오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옛날 게 너무 시끄러워서 좀 바꿨어요. 어머님 댁 청소기도 오래됐던데 하나 바꾸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왔으니 찌개라도 끓일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묻지도 않고 배달 앱을 켰습니다. 어머님 뭐 드실래요? 그냥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잠시 후 도착한 것은 프리미엄 초밥 세트 3인분, 어린이 돈가스, 그리고 브랜드 치킨 한 마리였습니다. 좋기 10만 원은 넘을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5식구가 먹어도 5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내일 예약해놔서 좀 나갔다 올게요. 민석 씨가 도윤이 학원 픽업하고 부모님 모시고 계세요. 내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큐빅이 박힌 손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번 달 신상 디자인이라 좀 비싼데 20만 원 정도. 그래도 젤이라 한 달은 가요. 20만 원. 마치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처럼 가볍게 말하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에 짐을 풀러 들어가다 복도 구석에 놓인 안마의자를 봤습니다. 홈쇼핑에서 700만 원 가까이 하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저녁에 씻으러 들어간 다용도실 선반에는 백화점에서 파는 수입 세제와 섬유 유연제, 그리고 옷에 뿌리는 고가의 퍼임 스프레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격표는 없었지만 저는 압니다. 백화점 식품관 한번 떨려서 못 가는 제가 알 정도로 비싼 물건들이니까요. 우리가 매달 보내는 200만 원은 이 향기로운 수건과 명품 가전, 그리고 며느리의 손톱 위에 얹어진 큐빅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남편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느꼈지? 쟤들 아끼는 기색이 전혀 없어. 일단 지켜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저는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장 보러 간다며 일찍 나갔고 아들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아들의 휴대폰이 충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더니 은행 앱 알림이 떴습니다. 이체 완료. 임창수님께 사명영원. 순간 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훔쳐보려던 건 아니었지만 글자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체 시각 오전 7시 43분. 임창수는 사돈어른, 즉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300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대출금 150만 원이 버겁다고 했고 둘이 합쳐 700만 원 넘게 벌면서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300만 원을 처가에 보내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자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 비참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보낸 200만 원은 결국 아들이 처가에 보내는 300만 원의 구멍을 메우는 돈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배달 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한 뒤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을 치울 때 제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민서가 아까 내 폰에 알림 뜨더라. 장인어른께 돈 보냈니? 아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아시잖아요. 처가 어른들 연세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수입도 없으셔서 지영이가 생활비 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매달 조금씩 보내요. 매달 얼마나 보내니? 아들은 우물쭈물하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한테 받아간 돈은 뭐니?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엄마, 숨기려던 건 아니고 지영이가 워낙 효녀라서 부모님 고생하신 거 못 보겠다고 해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효도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300만 원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니? 아니면 우리 돈 보태서 하는 거니?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지영이 벌이도 일정치 않고 진짜 방법이 없어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지.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리한테 손 벌리면서 처가에는 매달 300만 원씩 보낼 능력은 된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지,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내가 처가에 효도하는 거 반대 안 한다. 하지만 내 돈으로 남한테 효도하고 정작 내 부모한테는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거리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싸자. 남편에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말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확인했을 뿐이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다음 달부터 송금 끊을 겁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KTX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 300만 원 이체 내역은 지난 3년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열쇠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해둔 지난 3년의 내역. 매달 200만 원씩 36개월, 200만 원, 명절 보너스, 여름 휴가비, 도윤이, 입학 축하금, 집 수리비 다 합치니 1억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치약 하나도 튜브를 잘라 쓰고 두부 한 모 살 때도 가격을 비교하며 모은 돈입니다. 우리가 째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늙어서 자식 짐 되기 싫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자식에게는 당연한 추가 수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자 남편이 쓱 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말에 자식 농사지어 노후 대비한다더니 요즘은 자식한테서 노후 자금 지키는 게 농사네.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처가에 돈 준 게 미운 게 아니야. 그분들도 노인이고 어려우면 도울 수 있지. 근데 우리한테는 죽는 소리 하면서 우리 돈으로 생색은 자기가 냈다는 게, 그리고 그걸 숨겼다는 게 용서가 안 돼.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착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 달부터 너희한테 보내던 지원금 끊겠다. 수화기 너머로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갑자기가 아니다. 오래 생각했다. 지난 3년 우리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니? 내가 힘들다고 해서 믿었고 어디에 쓰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런데 네가 처가에 300만 원씩 보내는 걸 본 이상 더는 못하겠다.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에요.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 우리 돈 가져다가 생색내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 진짜 변하셨네요. 아들이 툭 내뱉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변했다. 더 이상 호구 노릇 안 하련다. 아들은 알겠어요 라는 짧은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생긴 것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왔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습관적으로 손을 벌릴 때 주지 않으면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건 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돈을 은혜가 아닌 의무로 여기게 된 아들이 변한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뒷산에 오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당신, 그거 느껴져? 언제 전화와서 돈 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 사라진 거. 남편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늙어서 자식이 효도해 주길 바라는 게 욕심이더라. 그냥 내 몸, 내가 건사하는 게 최고야.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움은 은혜지만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웃의 박 여사가 며칠 전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딸내미가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간다고 5천만 원만 보태달라는데 영감이 절대 안 된대. 나는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쩌지? 저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쓰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주면 그게 시작이야. 나중에 못 받는다 생각하고 내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는 선에서만 해.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를 내거나 냉전을 선언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예산 다시 짜서 맞춰 살고 있어요. 나름 배운 게 있네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끊고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퇴근 후 바로 집에 와 아이를 돌보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재테크 강의도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부족한 200만 원을 엄마 아빠가 채워주니까요. 이제 그 돈줄이 끊기니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주일 뒤 며느리 지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밥 한 끼 하자고요. 서울 올라가서 만난 식당은 예전처럼 비싼 곳이 아닌 깔끔하고 저렴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지영이는 화려했던 네일을 지우고 단정한 손톱으로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좀 철이 없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사정 말씀드리고 용돈을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겉멋만 들어서 부모님 돈 귀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냐. 너희가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길 바랐을 뿐이다. 식사를 마치고 손자 도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할머니 덕분에 밥 많이 먹었대요. 저도 커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찍 끊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쟤들 평생 돈 관리 못 배웠을 거야. 그러게요. 때로는 안 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네요. 이제 우리는 매달 아들에게 보내던 200만 원을 노후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돈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년간 돈을 보낸 것도 그때는 사랑이었고 이제 지원을 끊은 것도 더 깊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사랑은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손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부모인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살리는 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의존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 돈과 정 사이의 그 미묘한 경계선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